나는 주권자, 긍정의 대선입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도 계실 것이고, 또 대부분 어른들은 올 봄에 이미 선거를 한번 해보셨죠. 주권자, 유권자, 국민 이런 말들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의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부터 시작해서 이 주권자가 뭔지, 그리고 올해의 대선은 왜 긍정의 대선이 돼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자, 2012년 7월 18일 오후 3시에 한기쁨 씨라는 사람이 출생을 했다고 합시다. 어린아이한테 씨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자, 이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기쁨 씨는 15시 이후로 존재합니다. 당연하겠죠. 7월 18일 15시 이후로 존재합니다. 7월 18일 14시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에서 유가 생기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누구나 긍정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자, 대한민국은 언제 생겼을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생겼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제헌절이었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은 48년 7월 17일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데, 자, 이 헌법이 제정됐을 때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인데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됐는데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청와대는 경복궁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은 여의도에 있죠. 그 다음에 대법원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8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쭉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48년 헌법 제1호를 보면은 제1조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에다가 나는 누구다 하고 이름표를 달고, 나는 이러이러한 성격의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갖고 다니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우리 헌법은 첫머리에 내 이름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성격을 가진 나라다 하고 써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졌겠지만 7월 17일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써붙여야 할 이유가 있겠죠. 국민들은 나라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길 이 나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성격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합쳐진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헌법 제1조는 대단히 감동적이라고 할까요? 시사하는 바가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세계 지도를 보면 세계 지도에 코리아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평양에서 왼쪽으로 올라가서 사선 방향 한 45도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자리에는 일본 열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 그리고 만주에 이르는 일본 제국의 영토가 대부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일본 제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지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45년, 48년 이제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이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반도인으로서의 동질성을 뭘로 표시했느냐? 민족이라는 말로 표시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조선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파가 지금도 남아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를 가리키면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민족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야지 민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헌법 책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민주,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 왕이 없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왕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대 전이던가요? 과거 식민지 조선국의 이왕조 가문에서 어떤 분이 나서고 사회 일각에서 거기 협력을 해가지고 입헌군주국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을 세울 수 없습니다.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자,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뭐 하자는 거냐? 아까 말했듯이 이런 나라, 이런 이름을 가진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은 그 청사진을 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을 때도 헌법이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되어 있다든지 또 각 그 3권의 수장은 누구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 국민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를 짓기 위한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청사진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운용 매뉴얼입니다. 나라를 다 만들고 나면 헌법에 따라서 나라가 운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대 구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자, 48년이 아니라 쭉 과거로 가봅시다. 1919년 4월 11일 그때 하고 여기가 45년 9월 2일을 하나 넣어볼까요? 1919년 4월 11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해 임시정부로 인하여 이 국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고 지금 사전을 찾아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써놨습니다. 이거 좀 정도가 심한 건데요. 그 상해 임시정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 구분을 해봅시다. 자, 조금 가서 1910년이죠. 한일 합방이죠. 이때 한일 합방이 있던 시기에는 이 한반도에 있던 나라가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대한제국. 그 다음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때는 식민지 조선국이었습니다. 조선국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일본 제국의 식민지 조선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대한제국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우리의 조선국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조선국은 자주 독립국 조선국이었습니다. 자, 10년부터 대한제국, 그 다음에 45년 9월 2일이 일본이 패망해서 항복문서에 주인한 날입니다. 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9월 2일이 주인한 날입니다. 이날 일본 제국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민지 조선국도 패망했습니다. 같이 망했습니다. 48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자, 이건 간단한 시대 구분인데 1910년 이전 시대를 살던 사람은 대한제국의 백성입니다. 1910년부터 45년 9월 2일까지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은 식민지 조선국의 백성입니다. 만일 식민지 조선국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제국한테 아예 먹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본 제국의 식민입니다. 그때는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자, 어느 쪽을 택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식민지 조선국을 아예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48년 8월 15일 이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시작해가지고 1945년 9월 무렵에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그땐 대한민국이 없었죠. 한반도에 입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19년 4월 11일부터 45년 9월까지 상해 임시정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이 한반도의 역사에서 기록을 한다면 식민지 조선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1945년 9월 무렵에 귀국을 했는데 아무리 이때 대한민국에 집어넣고자 해도 아까 맨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면 부에서 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죠. 대한민국은 이때로부터 3년 후에 생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집어넣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싶더라도 사실은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을 기록해야 그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무슨 뿌리나 정신이다 그러는데 이때 사망했습니다.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상해 임시정부는 어느 역사에 기록이 될까? 식민지 조선국의 역사로 기록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인가? 국가 아니죠. 국가가 아니고 이 상해 임시정부는 이 식민지 조선국은 왕이 다스리는 군주국이었습니다. 그 군주국에서 근대적 국가,
근대적 국가로 넘어오기 위한 훌륭한 시도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시민들의 활동이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라는 이름이 붙었다 해서 정부인 것도 아니고 헌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헌법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사전을 보면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갖고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시정부 헌법을 뭐 대한민국 헌법 그 전문에서 이게 들어가니까 그게 우리 헌법의 전신이니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법원도서관에서도 이거 올려놓고 뭐 우리나라 법 근대법이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임시헌장입니다. 10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헌장인데 이거는 임시헌장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를 회복한 후에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하겠다. 이런 어떤 국가를 장차 성공하면 이러이러한 국가를 만들겠다 하고 만든 그런 헌장입니다. 그런데 국토를 회복하겠다고 했죠. 상해 임시정부가 일본 제국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제국하고 싸워서 이긴 것은 연합국입니다. 그러면 연합국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승리한 45년 항복문서를 받아낸 45년 9월 이후에 연합국하고 싸웠느냐? 한반도 뺏으려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국하고 싸워서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패한 근대국가 근대국가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실패한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 이거를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다 고쳐야 됩니다. 뭐 무슨 백과사전 같은데 이렇게 있는 건 다 고쳐야 됩니다. 이거 헌법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가의 청사진이며 운용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헌법에 기초해서 국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헌법이란 말은 교회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교회 헌법 엄연히 있습니다. 교회 헌법 제1조 양심의 자유,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헌장, 똑같은 이름만 헌법이고 이름만 정부인 것이지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둘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 8월 15일에 시작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해둡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아까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발전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그냥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국민주권주의.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줄여갖고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에 바탕한 국가가 생기는 과정을 우선 살펴봅시다. 대부분의 국가는 과거부터 역사가 길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군주국이었죠. 군주가 있었습니다. 군주가 있는데 나라도 있었겠죠. 나라도 있었는데 뭐만 바뀌느냐? 군주를 쫓아내고 시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왕을 쫓아내고 시민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굉장히 신성하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질은 이런 것이죠. 이게 대부분의 역사가 깊은 군주국이
민주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변형된 게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은 군주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의자를 좀 높이 그리겠습니다. 이게 관리입니다. 식민지 관리.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독립전쟁을 통해서 군주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 그래서 식민지가 독립해갖고 자기 나라가 된 것. 이게 미국입니다. 둘 다 특징은 이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있던 것을 바꾼 것이죠. 이 전형적인 경우를 선국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있던 국가를 그 통치자가 왕이냐 시민이냐에 따라서 바뀐 거죠. 통치자가 시민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혈통이라든지 왕위계승법에 의해서 그 주로 이제 자기 집안에서 그 왕이 되겠죠. 이렇게 계승을 하던 거를 배제하고 누구라도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 이거 선국가형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준국가형이라고 해봅시다. 왜 뭐가 다르냐면 이 경우에는 같은 국가입니다. 국가 조직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 조직은 갖춰져 있는데 국가로서의 체계가 완전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13주였죠. 맨 처음 초기. 그래서 준국가형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미리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민주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이 그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 국가죠. 이 미국이 헌법으로 국가를 세웠습니다. 헌법으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헌법은 국가를 세우기 위한 헌법이 아니고 연방을 세우기 위한 헌법입니다. 이미 13개 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식민지 준국가형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13주는 이미 존재했고 이거를 연방국가로 엮어주기 위해서 미국 헌법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독창적이라고 해야 되고 그 20세기형 헌법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그 한반도죠. 이때는 한반도에는 영토가 있고 주민이 있었습니다. 주권은 일본 제국이 가지고 있던 것을 승전국인 연합국이 뺏어갔습니다. 주권이 없는 상태였죠. 이 내용은 그 식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연합국 대표로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해서 처음 발표하면서 이 나라 주민들이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주권을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권이 여기에 돌아오게 됩니다. 왜? 언제? 나라를 세울 때.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게 국가의 3요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토와 주민이 있는 상황에서 주권을 돌려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민이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의해서 건국을 합니다. 아까 보았던 그 연도가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민이 헌법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좀 더 다른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대단히 의미가 큰 선거입니다. 5월 10일 총선거에서 우리 한반도 주민들은 직접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5월 10일 총선거가 중요한 것은 5월 10일 총선거에 공산주의자는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자기가 이끌던 그 한국당 계통 그쪽에서는 후보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애국자라고 여기고 있는 김구 선생이 건국에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선거에 참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거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무수히 테러를 자행하고 많은 인명 피해도 났습니다. 그렇지만 50선거를 끝끝내 잘 치르고 헌법을 만들고 건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좌익사범,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발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 세우는데 방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 안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종북주의자는 안 되는데 좌익은 괜찮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자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민이 직접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의해서 나라를 만든 아주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비록 20세기 들어서 늦게 생긴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국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잘 운용을 한다면 긴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들을 충분히 앞설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좋은 어쩌면은 신기술 때문에 좋은 선배 노릇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헌법으로 만든 국가이긴 하지만 이미 있던 식민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단일국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가의 형태 가운데에는 단일국이 단연 그 결속력에 있어서도 최고이고 그야말로 이것이 국가다 하는 것은 단일국이지 연방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헌법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단일국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는데 독일은 전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로 분할을 하려고 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건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원폭 피해 때문에 좀 그렇게 이 나라를 아주 해체시켜버리자 이런 얘기는 조금 소리가 작아졌던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이런 그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국가인데 그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만 헌법 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 전문의 핵입니다.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수많은 주로 이제 이걸 많이 보는 사람이 법학자들이죠. 수많은 법학자들은 상당히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앞으로 이제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 이러면서 헌법을 만들 때 그 첫머리에 넣는 이야기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을 제일 먼저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안전하게 공존할 것. 공존입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 근데 자유는 사람이 차등이 있거나 사람이 어떤 서열 밑에 있게 되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능력이 좀 낮거나 못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사람이다. 그 자체만으로 지극히 존엄한 존재다.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다음에 행복하라고 그랬는데 행복이 무엇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현명한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헌법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람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은 가치 있다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라. 이것이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은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망하지 말고 더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 헌법 전문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이상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자,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지켜야만 국민이 터전을 잃지 않고 이 헌법의 아버지들이 목표로 삼은 이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는 4가지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헌법 나무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나무, 그냥 일반 나무인데,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일단 넣어놨습니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60년 된 나무는 제법 클 것입니다. 이 나무 가지 끝을 보면, 한 5천만의 가지 끝이 있다고 합시다. 나무 가지는 제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긴 모양도 또 그 부분의 어떤 특징도 다른 5천만의 나무 가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결국은 한 개의 밑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한 개의 밑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천만은 다 같이 살아야 한다 하는 공존, 우리 5천만이 다 지켜야 한다는 헌법, 그리고 우리 5천만의 터전인 대한민국을 존중한다, 대한민국을 계속 수호하고 망하지 않도록 지킨다 하는 이런 기본 이념에 있어서 5천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5천만이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바로 이 아랫부분, 나무 밑둥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서 우리 5천만은 항상 단일한 의사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국가 운영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여기에서 결정하면 안 되겠죠. 나는 달라, 나는 이걸 원해, 전부 다를 겁니다. 국가를 5천만 가지로 나눠서 어떤 사안을 결정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천만이 여기 내려오는 겁니다. 나무 밑둥의 의사로 자, 우리나라를 지킬 것인가? 모두 지킨다고 할 겁니다. 우리 같이 살 것인가? 모두 살겠다고 하겠죠. 바로 이러한 나무 밑둥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권자로서의 어떤 행위를 할 때, 주권자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한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공존을 위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기본 이념은 나무 밑둥에서도 나무 뿌리에 들어 있습니다. 나무 뿌리에 4가지 헌법주의. 자,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당연히 헌법주의가 우리나라의 기본 이념이겠죠. 그 다음에 국민주권주의입니다. 헌법의 이상, 국가의 목표는 바로 전체 국민 5천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가 운용되고 하는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 이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력분립주의가 있습니다. 이 권력분립주의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헌법, 지금의 헌법은 1조 2항, 재헌헌법에서는 2조, 거기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민, 전체 국민.
전체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여기 주권이 있죠. 주권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권력이 뭐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이때 말하는 권력은 이거는 통치권을 얘기하죠. 통치권. 자, 대한민국에는 입법, 사법, 집행 혹은 뭐 행정 이렇게 얘기하죠. 세 개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주권자가 5천만이 매번 모여서 나무 밑둥에 의사결정을 하자면 매번 국민투표를 하든지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의제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실제로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치권자에게 맡겼습니다. 통치권은 헌법 대한민국 주권자 밑에 있습니다. 이 통치권에 3권이 있고 3권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3권이 통치권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로 뭉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뭉쳐가지고 주권자한테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 주권주의가 위협을 받게 되죠. 국민의 의사가 무시됩니다. 권력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주권자, 이거 실질적인 집단도 아닌데 무시하겠다. 여태까지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권력 분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헌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대부분 국가기관이 위헌으로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권력 분립주의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앞으로 틈나는 대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력 분립주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국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것이죠. 뭐 우리 생활이 거의 다 법으로 규율이 되고 있죠. 법이 공기와 같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속에도 법이 있고, 하다못해 그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사시고 이렇게 영수증을 뒤에 보시면 깨알 같은 것이 이렇게 빽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 물론 그 서열은 낮지만 법의 일종이죠. 약관 같은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약속이 문자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법규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이 국가를 운영할 때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법치주의가 아니다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제 맘대로, 자, 이때 권력 분립이 안 돼 있으면 제 맘대로 주권자한테 대항을 할 것이고, 법치주의가 안 돼 있으면 제 맘대로 개인 국민한테 권력 행사를 할 것입니다. 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 밑둥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개인인 국민은 가지 끝에 있는 국민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 끝에 있는 국민 개인은 법에 복종합니다. 어떤 하다못해 범칙금에 관한 규정이 바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전과 다른 범칙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율이 바뀐다. 그러면 새로운 세율에 따라서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있는 주권자들은 이런 개인이 아니죠. 국가 의사결정을 위한 주권자니까 권력 분립을 깨서 도전하는 쪽은 이쪽. 국가의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이 위협을 받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깨서 그 침해를 받는 것은 이쪽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요 개인이 어떤 침해를 받으면 더 아프게 느낄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 권리 구제를 위한 국가적인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그 헌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네 가지 이념을 왜 얘기했냐면, 우리 헌법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 뿌리 부분에 있는 네 가지 이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네 가지 이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헌법나무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헌법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권자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주권자는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권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까? 주권자가 의결을 하면은 대한민국을 배급제 국가로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처음 헌법을 만들 때 생각해 볼까요? 그때 헌법이 없었습니다. 국가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이거를 제1대 주권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대 주권자는 뭐를 합니까? 헌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1대 주권자는 헌법 만드는 주권자입니다. 헌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직 국가는 없습니다. 이것이 2대 주권자입니다. 헌법은 있습니다. 이때 헌법을 만드는 1대 주권자는 헌법을 사실은 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입헌군주국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뭐 연방국가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헌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름도 대한민국입니다. 2대 주권자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헌법이 있으니까 국가 만드는 주권자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못 만듭니다.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에 복종하는 주권자입니다. 자, 주권자가 헌법 지켜야 하는 것이죠. 주권자가 헌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는 헌법이 있습니다. 국가도 있습니다. 이게 3대 주권자입니다. 이 3대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를 운용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헌법이 있고 국가가 있는 상태에서 주권자가 되어 있는 3대 주권자입니다. 그럼 3대 주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헌법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없애거나 대한민국을 공격해서 쇠약하게 만들거나 주권자라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권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국가의 최고 결정권자다. 이런 얘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지만 주권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아버지들은 우리 국민들의 그 터전인 국가가 없어지면 나라 없는 주민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명의 안전도 보장을 못 받고 행복은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헌법과 국가를 반드시 지켜라 하는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있는 우리 모든 주권자는, 물론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통치권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권자 밑에 있습니다. 우리 주권자조차도 헌법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항상 헌법과 국가 아래에서 국가를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통치권자를 임명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선출해서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하죠. 부하가 상관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통령도 헌법과 국가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을 그냥 문 닫아버리자. 딴 데 이민 가서 살지 뭐. 아니면 그 팔아버리고 돈 다 나눠갖고 뿔뿔이 흩어서 살까?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 제3주권자라는 거,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 국가와 관련된 그런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요즘 그 종북주의자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그걸 다면을 내려갖고 다 척결을 해버리지. 그런 얘기 하시는데 대통령은 그런 권한 없습니다. 대통령은 집행부인 정부의 수장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집행부에서 국회에서 만들어주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 정부라는 데 속해 있고 정부의 대표자로서 있을 뿐이지 행정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행정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 무슨 과거에 그랬죠. 반민주 행위자들을 이건 다 척결해버리자. 말이 좀 무시무시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종북주의자들을 다 척결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시려면 국회에 가서 하십시오.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집행해라 하고 대통령 그 정부 쪽에다가 얘기를 하면 정부가 거기 따르겠죠. 국회에다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기초 개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통합진보당 강령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까지 이 국가기관 산업 및 사회 서비스를 국공유화하겠다. 그러면 이거 전제정치죠. 이 경제적으로 보지 말고 정치적으로 봅시다. 이게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전제정치를 금지합니다. 권력 분립을 한 의도도 그렇고 군주제를 금지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통합진보당 강령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무 밑둥에서 이 윗부분이 아니라 밑둥에서 지금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공존을 위한 부분에서 어긋나는 거죠. 전제정치 안 되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혹시 우리 한나무 아닌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옆에 붙어있는 딴나무 아닙니까? 딴나무면 배연해버려야 됩니다. 그건 내버려 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권과 통치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권 밑에 통치권이 있고 그 세 개의 통치권 중에 하나인 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입니다. 자, 대통령은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지위입니다. 주권자는 헌법과 대한민국에 복종하는 지위죠. 그렇다면 대통령은 헌법과 대한민국과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지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 그 헌법 67조 4항에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 되는 거. 그 피선거권이 있고 그 연령 제한이 있죠. 한 4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에 보면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국내 거주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국내 거주 요건을 가지고 87년 헌법 개정할 때 참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 헌법을 보면은 더 우리보다 더 제한이 심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요건을 빼놓고 봅시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대통령의 자격을 빼놓고 헌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 법률에 복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복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국민,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헌법일까요?
현재의 헌법입니다. 현재의 헌법에 복종해야 하고, 현재의 법률에 복종해야 하고, 현재의 대한민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선거철이 되면서 각 후보들이나 정치 세력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대한민국 틀려먹었다. 이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다가 서민들 다 죽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체제도 바꾸고 경제체제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사람들 체제 바꾸라고 선거에 나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지금의 질서, 지금의 국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경주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경주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질서를 바꾸고 흔들어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표가 되겠습니까? 또 뭐 최근 들어서 재벌을 해체하겠다, 모든 국민에게 생활비를 대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대통령 되면 왕 되는 겁니까?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자기 주머니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 어떤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국민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당선되고 취임하면은 그 후 5년 동안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재판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정부에서 행정권을 행사할 때 그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4.19 때 나온 얘기라고 하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얘기. 이게 번번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MB 심판하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보면은 대통령이 뭐 잘못한 거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재판 받아서 처벌받아야죠. 대통령의 형이 잘못했다. 그것 당연히 수사하고 재판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죠.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MB 심판하자. MB가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나쁜 대통령입니다. 나쁜 대통령이면 후보 A씨가 대통령 돼야 합니까?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MB 심판하자 그러면서 과거를 샅샅이 드러내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올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은 헌법 70조에서 임기는 5년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단임입니다. 우리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정부의 수반으로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5년 더 하게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잘 못해도 연임이 안 되고, 잘해도 연임이 안 되고, 잘못했다고 해서 올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 주권자가 다 투표를 하는 건 아니죠. 주권자 중에 유권자인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들만 유식하고, 그 사람들만 언제든가요, 60년대인가? 그때 그 국회 회의록을 보니까 국민들이 문자를 모른다고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옥수수를 그려놓고 지팡이를 그려놓고 고르게 하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몰라도 국회의원 선거 때거든요. 그거 모르더라도 우리 동네 누가 나왔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찍습니다. 국민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을 심판함으로써 선거에서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거 전략,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선거 전략입니다. 그리고 전혀 선거의 이슈로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아이 좀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거하고는 이제 조금 그 부수적인 건데, 서울시장도 박원순 시장 계시죠. 이분이 지금 뭐 하냐면 과거 시장들의 잘못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잘하는 것도 같아요. 잘못한 거 찾아내가지고 무슨 책임도 묻고 또 무슨 뭐 비용도 물리고 뭐 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안에 박원순 시장은 오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과거 일을 하면 안 돼요. 과거 시장이 잘못했다, 고발하면 됩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하고, 또 그분이 그 뜻이 아주 커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권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단죄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다른 일이 없다면은 자기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권한남용입니다. 권한남용이면서 동시에 임무 해태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일을 못하겠죠. 저거 추적하는 동안. 자, 이제 주권자 개인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주권자 개인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국회의원은 높습니다. 대통령도 높습니다. 우리 개인 유권자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권자 개인은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우리 주권자가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나무 밑둥의 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무 가지의 의사가 아닙니다. 주권자는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 공존이, 어떤 것이 공존에 합치되는가, 무엇이 우리 5천만이 같이 살아갈 길인가, 거기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공항을 지어달라. 우리 동네에는 그 폐기물 시설을 놓지 마라. 이것은 주권자의 의사가 아닙니다. 나무 가지 끝에 있는 5천만 자연인 개인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의사를 물을 때 그러한 개인의 의사를 낸다면 의사의 합치는 이루어질 수 없고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하고 가족이 테러 집단한테 인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이제 인터폰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요한 군사시설의 그 보안을 해제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죠. 안 그러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 아니면 대통령의 아들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같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개인으로서는 그럴 겁니다. 아주 고민이 되고 망설이겠죠. 이 생명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터폰을 대주면 이후 내 명령은 듣지 마라. 뭐 긴 말 할 시간은 없을 테니까. 너무 이렇게 대단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어떤 책임감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책임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렇게 행동을 하실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을 나의 소중한 생명, 내 아들의 소중한 생명보다 위에 두어라 하는 명령을 한 것이 우리 주권자입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권자인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하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비록 나한테 피해가 오더라도 우리는 공존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권자는 대통령하고 똑같은 지위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보다 위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권자도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권자는 매수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망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선거에 대해서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차악을 뽑는 거 아니냐. 근데 차악 뭐하러 뽑습니까? 그쵸? 차라리 안 뽑는 게 낫겠죠. 국민들이 요새 표현이 너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차악이 아니고 최선의 선거를 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위하느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상황 탓할 거 아닙니다.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통령을 우수한 직무수행자를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수한 직무수행자냐? 헌법과 헌법 정신을 알고 있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권자가 수여한 그 임무 범위 내에서 권한을 넘어서지 말고 임무 수행을 하고 또 정치 질서나 경제 질서를 변혁하겠다. 이 변혁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란입니다. 현재 질서를 깨고 뒤집어 엎는 거 한마디로 난리 나는 거죠. 난리 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에 우리가 뽑을 대통령 그 사람은 헌법과 법률대로 단지 기본만 많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초능력자라든지 정보강 위대한 황제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우리 개인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연령이라든지 국내 거주 조건, 피선거권 있으면 다 대통령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정도를 원하는 겁니다. 법 지키는 거 우리 일반 국민은 항상 지키고 삽니다. 범법자는 사실은 소수입니다. 세상이 범법자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우리는 범죄 저지르지 않고 삽니다. 따라서 선거는 최선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요즘 그 선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북핵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여기에 수석 부의장으로 계시는 분이 김현욱 씨라고 있고 이분이 이제 많은 국가 원로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모임을 이렇게 종종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그 핵공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장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경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출퇴근해서 붐비는 시간에 수도 서울에서 핵무기를 직접 폭발시키는 형태의 핵 테러가 될 수도 있다.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딱 1년 전 얘기인데 이 얘기가 나온 이후로 그 전직 직업군인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일부 정치인들도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7월 9일에 조선일보 보면 김대중 씨가 핵이라는 카드를 보유하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핵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핵 공포에 떨어야 하겠는가? 선거철이라 그런 것인가? 근데 그 조총련 기관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총생산이 세계 10위다. 게다가 원전을 21기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핵무기가 아니라 일반 폭탄이라도 하나 떨어져서 그 원전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후쿠시마 같지 않냐. 조심해라. 이제 평화 유지를 하자. 군사훈련도 하지 마라. 서해에서 군사훈련하는 거 금지. 또 군비 증강하는 거 하지 마라. 눈치 보고 서로 평화가 아니라 북한에서 원하는 거 달라는 거 주고 뭔가 그 도발 행위를 유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온오프라인에서 핵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카페에서 그 어린이들한테 이 핵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핵 폭발은 선전포고도 경고도 없이 시작된다. 순간에 많은 사람이 죽고 사라진다. 근데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다. 살아남으면 더욱 참혹하다. 핵 폭발 뒤에 남는 건 종말뿐이다. 자, 이제 분단국가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가는 카페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있는 카페에서 뭐를 물어보느냐. 연평도의 사격훈련이 자존심일까 전쟁일까? 사격훈련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핵 공포를 확산시키면서 아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이북 내란 집단에 대해서 손 들 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합니다. 무슨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날아오면 막을 수 있다는 등 조기 경보를 어떻게 한다는 등 이것도 아니고 그냥 출퇴근하는 시간에 북경에서 버튼 눌러보고 터트린대요. 안보하고 핵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핵의 문제와 안보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핵은 별도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 봄에도 뭐였죠? 우리 핵안보 정상회의, 그거 열렸죠.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공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걸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선거 정국을 틈타서 이 핵 공포가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자문기구고, 이 대통령 자문기구의 수석부의장인 김현욱 씨가 주최하는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 사실이면 전쟁해야죠. 지금 선거하고 그럴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핵폭탄 터져서 죽으면 그걸 두고서 무슨 선거를 합니까? 전시체제로 들어가야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히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핵 공포가 확산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정치 이슈로 썼다.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국민을 패닉 상태로 몰아버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긍정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약속이 지켜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런 신뢰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문제 많다 하는데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굉장히 큰 꿈을 꾸면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은 이제 비가 와서 여름이라는 느낌이 덜 드는데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안산 반월공단 쪽에 가면 공단 입구에 산업도로가 있거든요. 이 산업도로는
보통 때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닙니다. 산업도로에 8차선 산업도로예요. 이쪽에는 논이 있고 이쪽에 이제 주택가가 있고 이쪽 안쪽이 이제 공단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차가 그 뭐죠? 바퀴가 이렇게 2개씩 붙어갖고 한 8개씩 쫙 달린 그런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다 보면 한 2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짐 싣고 있는. 그런 차들이 길 양쪽으로 빽빽하게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논으로 가는 건널목은 하나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건너는 사람이. 차가 달리니까 여기서 휴대폰 통화도 안 됩니다. 너무 시끄럽고 바닥이 막 울리고 그 주라기 공원 이런 데 보면은 덩치 큰 공룡이 막 달려갈 때 같은 감히 그 길에 끼어들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런 길가에 서 있게 됐는데 요만한 그 여자아이가 꼬마아이가 비닐봉지에다가 뭐 콜라 뭐 이런 거를 들고서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는데 왔어요. 여기 건너야 돼요. 어떻게 갈 것인가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옆에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신호대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거기로 가더니 신호대 거기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면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때 이게 정기적으로 신호가 바뀌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 아이가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아무도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사실은 그런 데는 카메라가 그렇게 잘 설치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근데 얘는 가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있더니 항상 그렇게 다니는 모양이에요. 잠시 있더니 진짜 녹색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후다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갖고 후다닥 뛰어서 괜찮을까 이러고서는 봤는데 정말 양쪽에 커다란 차들이 쫙 멈춰 섰어요. 오직 그 꼬마아이 하나가 건너가는데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길 건너 그 논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완전 고요가 찾아온 거죠. 뭐 별거 아니라면 아닌데 저는 그 순간에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버튼의 약속이 지켜지는구나.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벌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키는구나. 꼬마아이는 안전하게 아무 의심 없이 녹색불이 들어오면 건너가도 됩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고 내가 남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남이 나의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남이 내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때는 상대방을 인격자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중하고 이게 나아가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긍정의 민주주의입니다.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마지막으로 긍정의 대선입니다. 이제 나는 주권자, 긍정의 대선에서 긍정의 대선인데 뉴스를 보면은 범죄, 사고 이런 뉴스가 많습니다. 범죄는 약속을 깨서 법률을 어겨서 일어난 것이죠. 사고는 약속이 깨어진 것이죠.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고가 납니다. 그렇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뉴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뉴스는 소수의 그 불운한 사람, 소수의 약속을 어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우리 건실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뉴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속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벌써 몇 년 됐죠. 투발루라는 곳이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게 됐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똑같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식물들이 멸종해 간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같이 걱정하고 같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금연 캠페인을 하면 자발적으로 거기 참가를 합니다. 우리가 뭐 투별로 물에 잠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이제 담배 피우는 거 우리가 좀 줄이자 그러면 또 협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경우인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커피를 키우는데 그 노동력, 그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커피를 이제 채취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공정무역을 하자. 그래서 커피값이 약간 비쌉니다. 공정무역 커피는 원래 커피값에다가 약간 값을 더 붙여줍니다. 우리는 이 공정무역 커피도 삽니다. 그 먼 나라에 있는 노동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공정무역 커피를 사면서 저는 약간 그 의문을 갖습니다. 왜 커피 파는 사람은 똑같은 이득을 붙이면서 왜 우리는 조금 올려서 내야 되나? 자기들이 또 좀 이렇게 낮추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함께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공존을 생각할 뿐 아니라 지구 전체 그 알지도 못하는 다른 땅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진보한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이 승리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유권자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유권자가 대한민국을 더욱 공존에 적합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나무 밑둥의 의지로, 나무 가지의 의지가 아니고 나무 밑둥의 의지로 이번 12월에 대통령을 선출을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그 욕심을 자제하고 우리의 개인의 감정을 자제하고 함께 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더 건강한 나라로, 더 공존을 위한 나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주권자가 되어야 하느냐.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주권자가 다 유권자가 되는 거 아니죠. 주권자 중에서 일정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권자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권자는 주권자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그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유권자도 주권자의 대표입니다. 여기도 대의제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유권자가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전체 국민의 의사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는 주권자의 국회의원입니다. 주권자의 국회의원이고 유권자의 지위는 대통령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강한 자리입니다. 우리 유권자는 긍정을 이야기하는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줍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긍정의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 현재의 법률을 준수하는 후보를 선출합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이번 선거에 나오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을 고치는 연구를 하든지 다른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질서를 바꾸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거할 필요 없습니다. 질서 바꾸는 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전체 주권자가 그렇듯이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준수하는 그러한 사람을 선출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는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